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 법률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훈입니다. 자, 주변에서 또 TV에서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고 또 전세 사기로 평생 모은 돈을 잃은 분들 많이 보셨죠? 근데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 사기 수법이 워낙 교묘해졌습니다.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문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다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하면서 허둥대다가 신고나 소송 준비 제대로 못하고 결국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알려드릴 일상 법률 상식만 알아두셔도 소중한 시간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 주변에도 돈 문제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틀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돈을 잘 이렇게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 또 철규 씨나 또 지인 씨가 빌려달라 그러면 영명 씨, 영명 씨,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애가 기저귀를 못 갈고 있어요. 그 애를 왜 낳았어요? 그런 기저감도 없으면서 이럴 수가 없고 그래서 좀 또 마음이 약해서 또 빌려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100만 원만. 이렇게 또 100만 이렇게 막 불쌍 이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막상 뭐 돈 거래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도 친한 친구 또 연인이 정말 급한 일 생겼다라고 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2년 넘게 만나던 A 씨, B 씨 큰 다툼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B 씨가 갑자기 어머니가 급하게 수술받게 됐는데 2천만 원 빌려줄 수 있을까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실 이전에 몇 차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좀 큰 돈이잖아요. A 씨가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B 씨가 월급 모아서 3개월 뒤에는 꼭 갚겠다. 정말 미안하다. 거듭 부탁을 했고 결국 A 씨는 연인 우리 B 씨를 믿고 현금 2천만 원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왔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만남을 자꾸 미루고요. A 씨가 불안한 마음에 여러 차례 연락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B 씨는 오히려 내가 언제 그렇게 큰 돈 빌렸냐, 증거 있냐라고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본인인데요? 야, 아니 돈을 2천만 원이나 빌려줬는데 그러면 뭐 문자나 계좌 이렇게 이체 내역 이런 게 아예 남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좀 안타깝게도 둘이가 연인이었어요. B 씨를 믿었기 때문에 A 씨는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건데요. 결국 두 사람 법정까지 가서 다투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재판이 꽤 오랜 시간 이어졌고요. 결국 A 씨 돈도 잃고 믿었던 연인 B 씨와의 관계도 잃고 긴 법정 분쟁 끝에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한 사이다 보니까 사실 믿고 밀려줬던 건데 결혼도 못하고 돈도 잃고 이제 마음의 상처를 얻어서 있고. 다음 사랑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일을 안 벌어지게 하려면 좀 어떻게 좀 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이건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차용증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차용증에는요, 좀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 빌린 금액, 뭐 돈을 빌려준 날짜, 갚기로 한 날짜, 이자, 지급 여부 이런 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는지 명확하게 금전 거래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또는 돈을 빌린 채무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이 또 채무 금액이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특히 주소는 소장 등을 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도 있어야 되는구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적어두는 게 좋고요. 또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또 이자는 지급할 것인지 이것도 빠짐없이 기재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인터넷에 차용증이라고 검색을 하면 양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사용하면 되고요. 가능하면 차용증은 또 돈을 빌린 사람이 직접 자필로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을 모두 마쳤다면 인감 도장이나
지장 같은 것 좀 받아주면 좋은데요. 아, 사인 말고요? 네, 사인은 좀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서명한 거 아니다 이렇게 부인해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필 서명보다는 인감 도장, 지장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한테 쓰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장이나 인감 도장을 찍어야 뭔가 효력이 더 분명한 거군요. 그렇죠.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좀 유리하게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근데 가까운 사람끼리는 더 철저하게 이런 거 네, 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럼 또 주의해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사실은 뭐 차용증 안 쓰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현금으로 이제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보다는 사실은 계좌 내역, 계좌 이체로 이체 내역을 남겨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치. 계좌 이체 내역이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체할 때는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메모란이 좀 있어요. 예, 여기에 대여금, 차용금 이렇게 빌려주는 것 이렇게 취지를 좀 적어두면 나중에 증거로 또 활용하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좀 증인을 또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금전거래에서 증인이란 돈을 건네는 장면을 직접 보았거나 당사자들이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약속한 내용을 직접 들은 제3자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요, 이게 차용증도 쓰고 뭐 이 거래 내역도 남았어도 안 갚을 사람들은 계속 안 갚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네. 많이 있어요. 배째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진짜 이게 경험들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소송을 해야 되나요? 이게 너무 큰 일이 돼가지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좀 나중에 해야 되고요. 채무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는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활용하면 좋은데요. 지급 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라라고 먼저 명령하는 제도고 서류로 심사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요. 비용도 일반 소송보다는 저렴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 지급 명령을 받은 뒤에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결국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이런 지급 명령보다는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거래할 때는 가까운 사이라서 막 아우 차용증 왜 써? 그냥 빌려줘 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더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군요. 최소한 계좌 이체에서 약간의 증거 남겨둬야 돼요. 메모에 남겨두는 거. 그리고 알겠습니다. 앞서서 전세 사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맞아. 사실 20, 30대에서는 그 전세 구하는 것도 힘들고 막상 들어가게 되면 이 집이 진짜로 괜찮은 집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맞아요.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우리 아나운서실에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실제로 저희 개그맨 후배도 전세 사기 당한 친구가 실제로 있어요. 여기도 있구나. 있어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워낙 또 수법이 다양해지고 또 교묘해졌다면서요 이게. 맞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뭐 생각을 해도 피해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대표적인 전세 사기가 무자본 갭 투자, 깡통 전세, 이중 계약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자본 갭 투자가 집값하고 전세 보증금의 차액, 그 갭이 아예 없거나 심지어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이 돼서 집주인이 자기 돈 거의 들이지 않고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또 다른 집을 계속 사면서 규모를 계속 늘려갑니다. 그러다가 집값이 만약에 딱 떨어지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지 못하게 되겠죠. 결국 기존 세입자한테 그 돌려줄 전세 보증금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세 보증금으로 여러 채 집을 돌려막다가 보증금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깡통 전세 유형인데요. 깡통 전세는 집값에 비해서 전세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아요. 또 저당권 같은 게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 전세 보증금 모두 갚기가 어려워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인이 또 중개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집값 오릅니다.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전한 매물입니다.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이중계약인데요. 이중계약은 하나의 집을 두고 계약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같은 집을 두 사람 이상이 계약하는 그런 수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인 임차인 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인 것처럼 속이거나 또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처럼 자신이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그 많죠.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임차인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 임대인하고는 월세 계약을 속여서 보증금을 가로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공인중개사가 그럼 이 사실 믿을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됩니까? 그럼 사실 중개사도 사실 같이 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꼼꼼한 확인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실제 집주인이 누군지 또 근저당 같은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계약 전에만 볼 것이 아니라 잔금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요. 계약 후에 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갖고 담보 추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후 전입 신고 또 확정일자 이거 받는 과정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또 확정일자고 이런 것도 꼭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건물 대장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불법 중축, 무허가 건물 아닌지 또 실제 건물의 용도 또 계약하는 집이 일치하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내가 계약하는 집이 깡통 전세 위험이 없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요. 이건 금액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인데 집값이 2억 2천이다.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네요. 2천만 원밖에 그렇죠. 차이가 안 이런 거는 나네. 피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에요. 계약 전에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계약 후에 가입 기간 안에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본인하고 집주인 본인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신분증하고 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하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대리인이 나왔으면 대리인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위임장하고 뭐 인감증명서 또 필요하다면 집주인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대리 권한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게 요새는 저도 구할 때 너무 걱정이 돼서 특약사항이 막 기록도 하고 이랬어요. 맞아요. 계약할 때와 잔금 치를 때가 뭐 계약사항이 다르면 돌려받겠다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이게 사회 초년생일 때는 더 모르고 그리고 잘 모르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당하기가 쉽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 좀 챙겨야 될까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좀 좋습니다. 전문가가 함께 집을 보러 가거나 또 계약서도 검토해주고 지금 말했던 등기부 등본, 권리관계까지 확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전세 사기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고요. 또 빠르면 9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에서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등을 연계해서 이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위험도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 주소만 입력을 하면 이 주택의 위험도 또 임대인, 그 집주인의 위험도도 이게 안전, 주의, 위험 3단계로 딱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전세 사기 위험이 좀 어떻게 될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네, 알겠습니다. 강연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금전 사기, 또 전세 사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생기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일이 혹시나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생각해보고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정확한 정보, 또 작은 관심이 사기를 막는 가장 큰 예방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 기억하셔서 소중한 재산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